사수가 없는데 어쩌죠? 주니어만 있는데 어떻게 성장하죠?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 발표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포스타 수다쟁이 토투입니다. 오늘은 우아콘 2023에서 발표된 어느 날 시니어가 사라졌다 주니어 5명의 일문화 가꾸기 영상을 보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인트로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수가 없어서 고민이시거나 주니어만 있는 조직이라서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 모르시다면 어쩌면 이 발표 안에서 정답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길게 떠들지 않고 바로 영상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날 시니어가 사라졌다. 주니어 5명의 일문화 가꾸기 제목으로 발표 진행하게 된 배민 선물하기 팀 김경민, 박지은, 그리고 전 첫 번째 발표 맡게 된 서그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발표 진행하기 앞서서 저희 간단한 소개 먼저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배민 선물하기 팀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밥을 보낸다라는 광고 한 번씩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이 광고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 배달의 민족 앱 내에 선물하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 바로 저희 배민 선물하기 팀입니다. 배민 선물하기 팀은 우아한 형제들에서는 많지 않은 목적 조직 중 하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사업 운영, 서버 개발, 프론트엔드 개발 이렇게 다양한 직군이 한 팀으로 모여서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프론트엔드 파트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직군이 많은 만큼 팀 내에 파트라는 단위가 하나 더 나뉘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의 소속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배민 선물하기 팀 내에 프론트엔드 파트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표현을 할 테니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배민 선물하기 팀 프론트엔드 파트는요, 원래는 시니어 엔지니어 1명 그리고 주니어 엔지니어 5명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가운데 붕어빵 모자 쓰고 계신 분이 저희 유일한 시니어 엔지니어 분이었는데요. 네, 저희 눈물을 흘리고 있죠. 저희 제목으로도 어느 정도 암시를 한 부분인데 어느 날 시니어가 사라졌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니어 엔지니어 분이 저희 회사 내부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다른 팀으로 가게 되면서 주니어 5명만으로 이루어진 팀이 되었고요. 네, 여기서 코멘트를 해보자면 6명이 있는 팀이었죠. 6명이 있는 파티였는데 그 중에서 시니어 역할을 했던 제가 다른 팀으로 이제 이직이 아니죠. 다른 팀으로 옮겨간 겁니다. 다른 팀으로 옮겨간 건데 저희가 6명이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중간에 한 분이 다른 조직으로 가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직 안에서 인원이 변경되는 거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겠죠. 보통의 회사들은.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조직 안에 있는 어떤 분을 다른 조직으로 보내게 됐는데 문제는 이때 보낸 분도, 보내게서 저쪽 팀으로 간 분도, 혹은 남아있는 저희 조직 안에 있는 이 구성원 분들도 모두 다 심리적인 타격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깊은 심리적인 타격이 있어서 생각보다 제가 많이 당황을 했었고, 그래서 한 분이 가게 됐는데 그 분이 다른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결국 선물하기 팀과 연관되어 있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사실 조직만 다르지 하는 일은 저희랑 붙어서 계속 하고 있어서 되게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어른들은 어떤 의미가 있어서 지금 조직을 그렇게 했겠지만 그렇게 해서 한 분을 보내게 된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면 이미 손발을 다 우리랑 다 맞췄고 이미 일하기 되게 좋게 우리가 다 온보딩을 끝냈는데 조직을 이동한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경험이었어요.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경험인데 다행히도 그 결정이 그 해가 가는 마지막쯤에 다시 롤백, 다시 원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저희 조직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6명이 다시 일할 수 있는 경험을 했는데 이 경험을 하면서 또 한 번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누군가를 또 보내서 그 상처가 또 생기기를 원치 않았고 그게 또 같은 분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분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상처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바에 누군가 조직 이동을 해야 된다면 어디 가서도 사실 그렇게 심리적인 데미지가 크지 않은 제가 가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이 5분을 사실 제가 믿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조직들은 저보다 더 연차가 많은 뭐 선배님들도 있고 저보다 연차가 적은 주니어들도 있는 뭐 그런 조직이었는데, 이 조직은 특성상 저만 시니어고 나머지 분들은 연차가 그렇게 길지 않은 상태였지만 어디다가 놓고 봐도 1인분 이상 하는, 제가 느끼기로는 제 마음속에서는 관우 같은 분들이에요. 어디 수리 식기 전에 기능을 끝내고 오고, 기능을 끝낸다는 건 단순히 기능을 잘 개발한다는 걸로 끝이 아니라 그거와 같이 일하는 분들과 함께 잘 논의도 하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진행하고, 자원이 부족하면 그 자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고민할 수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믿고 있었어요. 잘할 거라고. 그래서 저는 제가 떠나야겠다라는, 제가 떠나는 건 아니죠. 제가 조직을 이동해야겠다라는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주니어 5명이 이제 독수리 오영재가 아니라 주니어 오영재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니어 엔지니어 분이 올해 2월쯤에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약 9개월 동안 저희 주니어 5명이서 이루어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빗대어서 좋은 일 문화를 가꾸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니어 5명 중에 오늘 대표로 3명이서 진행하게 되었고요. 발표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시니어와 주니어 엔지니어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니어와 주니어의 역할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면, 시니어 엔지니어의 역할이 사라졌을 때 저희 주니어 5명이서 느꼈던 공백이나 어려움들에 대해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니어 엔지니어로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 노력을 했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부수 효과는 어떤 것이 있었고, 또 한계점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러한 저희의 경험들을 소개해 보려고 하고요. 이 경험들에 빗대어서 다시 시니어와 주니어 엔지니어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을 정의해보고 발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시니어와 주니어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시니어와 주니어 엔지니어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도 그 역할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책 스태프 엔지니어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니어 엔지니어에 대해서 읽어보면 그 역할과 목표가 상대적으로 명확하다. 팀에서 기술 리드나 다른 팀원이 정의한 일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점차 의견을 제안한다 와 같이, 주니어 엔지니어는 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정해진 일, 명확한 일을 한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시니어 엔지니어에 대해서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일을 수행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글이 좀 길죠? 그래서 제가 3가지로 요약 한번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팀 내외 영향력을 가진다. 두 번째로, 때로는 가장 지루하고 시시한 일을 도맡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어려운 테크니컬 문제를 풀어내기도 한다 라고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이 시니어 엔지니어의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느꼈던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영향력이라는 키워드가 좀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떠올랐는데, 예를 들어서 시니어의 인사이트를 공유해 준다던가, 그리고 팀이나 파트 내에 의견을 정리해 주는 역할, 그리고 파트를 리드하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해줬고, 또 특히 파트 안팎으로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역할을 해주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 프론트엔드 파트의 슬랙 채널에서 나눴던 내용을 한번 발췌해봤습니다. 속보, 경민님 배민의 빌드 일체 성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민님이 신규 입사자일 시절에 배민앱을 빌드하는 과정에서 이루었던 성취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줌으로써 사실 저희가 팀 내에 파트라는 더 작은 단위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옆에 있는 팀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니어 엔지니어는 이러한 팀원들의 크고 작은 성취도를 파트 내에 공유해 줌으로써, 내 옆에 있는 팀원이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오늘은 이런 성취를 이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건 사실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존재감을 부각시켜 주는 거를 제가 해주는 거예요.
그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경민님은 이 시절에 신규 입사자잖아요. 그러면 사실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경민님이 정말 일을 잘하시고 적응력도 뛰어나셨고 모든 걸 잘 하셨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에 비하면 지금 우리 파트에서 하는 일, 우리 팀에서 하는 일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발언, 그리고 뭐 하고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내가 언제 그 실제 피처를 처리하면서 나의 자기 효용감을 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부각시켜 드리는 겁니다. 당신이란 존재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우리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요. 당신이 하고 있는 어떤 일에 우리가 관심이 있습니다. 를 경민님한테 역으로 보여주는 거고, 반대로 프론트엔드 파트 안에서의 경민님은 굉장히 가깝게 일하는 사람이지만 저희 파트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선물하기 팀은 꽤 큰 팀이었기 때문에 다른 직군에 있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경민님이 이렇게 적응도 잘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분을 그렇게 대함으로써 다른 분들도 정말 경민님이 잘하고 있구나, 이분 잘하고 있는 분이구나, 내가 믿고 같이 일해도 되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드리는 겁니다. 다른 분들도 만약에 누군가 오시게 된다면 그렇게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서로가 더 빠르게 온보딩에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 팀원의 업무와 기여도를 리마인드해주는 역할도 했는데요. 여기 슬랙 메시지 몇 가지를 들고 왔는데, 회사 채널에서 BFF의 역할이 맞네, 수연님이랑 지은님이 하드캐리했구나.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는 PM분께서 PM분에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라고 남긴 메시지에 프론트는 경민님 의견 참고할 거라서요 와 같은 답변을 단다든지, 사실 지은님, 수연님, 현철님이 잘 해주실 거예요 와 같이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팀원이 어떤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어떤 팀원이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는지 파트 내뿐만 아니라 팀 내에서도,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공유해 줌으로써 다른 팀원들이 이런 분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는 존재감을 알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앞서랑 맥락은 똑같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일을 했구나를 일부러 제가 더 부각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여도를 더 크게 알려드림으로써 은연중에 누구라도 그분들, 예를 들면 지은님, 수연님을 생각했을 때, 경민님 혹은 현철님, 그림님을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이분들은 이런 일을 잘 했던 분이지 라는 게 은연중에 남기를 원한 겁니다. 그런 신뢰, 지지 같은 것들이 마음속에 있어야 다음에 수연님과 지은님과 그림님과 현철님과 경민님과 일할 때 다른 분들의 마음속에서 이 사람의 의사결정, 이 사람의 의견이 옳다, 이 사람의 의견을 믿을 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제가 해야 되는 의사결정이 줄어듭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직접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두 번째 사례에서 보면은 프론트는 경민님 의견을 철거할 겁니다 라고 했던 거는 내가 의사결정하지 않아도 경민님이 스스로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은님, 수연님, 현철님을 잘해주실 거라고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체에 들어갔을 때는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게, 지은님이나 현철님이나 수연님이나 경민님이나 그림님이나 경력이 길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떤 기획이 새로 나왔을 때 어떤 것들을 논의해야 되는 자리에서 싫다고 얘기하거나 이건 아니라고 얘기하거나 내 의견은 이게 좀 아닌데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담스러운 의견을 전해야 되는 건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저런 식으로 거절해도 되는구나, 저거를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구나, 나도 한번 고민이 해봐야 되는구나 라는 같은 메시지를 역으로 하실 수 있게 해드린 거고, 한편 그 회의체에서는 그런 부담감, 예를 들면 기획자분이 조심스럽게 부탁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유 때문에 저희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입 밖으로 안 나오실까봐 그런 건 제가 대신 해드린 거죠. 그 정도만 해드려도 사실 같이 일하는 분들은 자기가 보호받고 있고 누군가 도와주고 있다라는 생각만 가지고만 있어도 일을 하는데 더 자신감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를 지켜봐주고 누군가 나를 응원해주고 있는 거니까. 혼자 뚝 떼어놓고 너 혼자 이 일 해가 아니고 지켜봐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는 일들이죠. 그리고 이런 역할은 회사를 넘어서서 외부로까지 나가는데요. 파트의 일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프론트 밍글밍글이 좋았다는 그림님의 회고와 같이
파트 내에 어떤 팀원이 어떤 일 문화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캐치해 주어서 내가 만난 일잘러 신임의 특징과 같은 블로그 글을 발행해서 저희 파트의 일 문화를 외부로 널리 알려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팀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경력 기술서를 다 작성하고 혹은 이력서를 다 작성했을 때 어떤 팀을 찾을 때 어떤 회사를 찾을 때 남아있는 무의식 쪽에 남아있는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지 혹은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 같은 게 무의식적으로 작용해서 배민 선물하기 팀이 혹은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배민 우리 동네 팀이 그 팀은 일할 맛 나는 팀이었지 라는 인상을 드리는 게 저희 목표였어요. 평소에 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채용 공고를 써도 그 채용 공고에서 여러분이 발췌할 수 있는 어떤 맥락은 되게 짧잖아요. 그보다 더 긴 맥락을 알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글들 계속 발행했고, 그리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뛰어난 게 아니고 저랑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뛰어난 분들인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뛰어난 분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들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가장 지루하고 시시한 일을 도맡아 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가장 지루하고 시시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낡은 코드와 레거시를 다루는 작업이 아무래도 가장 지루하고 시시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선물하기 팀에서는 어드민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어드민 1.0 서비스는 Vue.js와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전사에서 권장하는 프론트엔드 기술 스택인 리액트와 타입스크립트에는 어긋나는 기술 스택에 해당합니다. 아무래도 권장하는 스택이 아니다 보니 유지 보수성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낡은 코드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Vue.js를 익숙하게 다룰 수 있는 팀원도 극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어드민 1.0 과제가 들어올 때마다 거의 시니어 엔지니어가 혼자서 개발을 담당해 주었고 이를 통해서 주니어 엔지니어는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일, 조금 더 도전해 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네, 이 선택은 되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일하는 사수가 있다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한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아직도 기회가 많이 필요해요. 자신을 증명할,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될 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에 비해서 시니어들은 이미 증명이 됐죠. 조직 안에서 이미 보여줬고 혹은 그 이전에 보여줬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직의 신뢰도를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더 증명을 원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기회를 주니어분들한테 드려서 그분들이 더 활기치고 다닐 수 있게 더 뛰어난 것들을 증명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드림으로써 연말평가나 이런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니어분한테 계속 유지보수성 업무만 맡겨드린다고 해봐요. 그러면 연말평가에 뭘 적겠습니까? 특별하게 적을 게 없어요. 이렇다 할 눈에 보이는 어른들이 알만한, 인사평가자들이 알만한, 가시성이 드러날 만한 어떤 좋은 작업을 하지 못하면 그런 평가를 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걸 드러나게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런 걸 잘 쓸 수 있게 내가 이 프로젝트를 리딩했어요. 내가 이 프로젝트에 메인테이너예요. 혹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작업들을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 그분들이 그 일을 저보다 잘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책임감도 높고 에너지도 더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냥 잘할 수 있으니까 맡겨드리는 겁니다. 맡겨드리고 지켜보고 응원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해보면 답답합니다. 네, 왜냐면 내가 하면 이런 결정으로 좀 더 짧게 할 것 같은데 그분들은 이제 각자의 방법으로 하니까 제가 생각했을 것보다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도 하고 더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켜봐 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어야 그걸 더 간결하게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부분을 개선했어야 되지를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어요. 남이 다 결정해주면 그거 결정 못합니다. 누군가는 대신해서 그 일을 맡겨줘야 그 일을 자기가 스스로 했을 때 그게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런 부분들을 제가 챙기고 그분들이 고속도로에서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활주로를 날아서 하늘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시니어는 연말평가에 쓸 말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매니징해서 우리 팀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기여했어요 라고 쓰는 것만으로도 시니어는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가장 어려운 테크니컬 문제를 풀어내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가장 어려운 테크니컬 문제란 또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주니어 입장에서는 처음 겪어보는 테크니컬 문제가 가장 어려운 테크니컬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선물하기 팀에서 작년에 선물하기 PC 서비스를 신규 런칭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PC 결제 기능도 새로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팀에서 처음이었고 이 기능을 처음으로 주도적으로 개발을 맡게 된 주니어 엔지니어에게도 당연히 이 기능 개발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때 시니어 엔지니어는 결제 플랫폼 쪽을 다루는 팀, 즉 필요한 유관 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나서서 도와주기도 했고, 기능 개발 관련해서 주니어 엔지니어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관련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역할들을 해주었는데 이 역할들이 사라졌을 때 저희 팀에서는 당연히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견을 정리하고 리드해주는 역할이 사라지다 보니 파트 내에서는 매일매일 수많은 이슈들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이슈들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방향성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우왕좌왕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드백을 받기도 했습니다. 팀 내에서 프론트엔드 파트의 존재감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팀장님께 받은 피드백인데요. 이 피드백을 받았다는 것은 팀 내에서의 파트 영향력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이 피드백을 받을 당시에만 해도 저희 주니어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존재감이나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이 왜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어떻게 드러내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혼란을 겪었는데요. 여기 메모장에 써 있는 거 한번 읽어보면 팀 내에서 잡담을 많이 해보라고도 피드백을 받았는데 눈치가 보인다 라든지, 뭔가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널리 알려야 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팀 데일리 회의 때 좀 더 상세하게 공유 드리는 것이 필요할까와 같은 다양한 혼란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팀 내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느끼는 그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갔고요.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시니어 엔지니어가 사라진 후 겪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주니어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새로운 차원의 노력과 시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 노력들에 대해서 주니어 엔지니어가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이어서 경민님 발표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주니어 엔지니어로서의 노력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김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그린님께서 시니어 엔지니어의 부재와 함께 저희 프론트 파트가 경험하였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저희 파트만의 방법으로 다양한 해결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았고, 이런 해결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그라운드 룰 정립입니다. 그라운드 룰이란 조직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바탕이 되는 그런 규칙을 의미하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기플로우, 페어 프로그래밍, 커밋 컨벤션, 코드 리뷰, 업무 진행 방식과 같이 크게 6가지 카테고리로 그라운드 룰을 정립하였습니다. 기존에 파편화되어 있던 룰을 하나의 그라운드 룰로 통합하니 의견 정리가 쉬워지고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런 그라운드 룰을 기준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리드가 조금 더 편해진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라운드 룰 문서인데요. 크게 4가지 탭으로 이루어져 있고, 팀으로 일하기에서는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와 같이 저희 파트 내의 커뮤니케이션 단위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페어 코드 리뷰 탭에서는 페어 프로그래밍과 코드 리뷰에 대해서 저희 파트원들끼리 함께 싱크를 맞췄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싱크를 맞추면서 도출된 저희의 룰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컨벤션 탭에서는 기플로우나 커밋 컨벤션과 같이 실제 개발에 필요한 컨벤션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마지막 개발 배포 탭에서는 개발 시점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체크리스트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라운드를 정립하고 일주일이 지난 뒤 처음으로 피드백을 나누었던 위클리 문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라운드를 정립한 후에 저희의 파트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데일리 스레드입니다. 데일리 스레드라는 것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파트 내의 데일리 커뮤니케이션 방식입니다. 슬랙이라는 메신저에 워크플로우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오전 9시마다 리마인드와 함께 알림이 오도록 하였는데요. 이렇게 알림이 오게 되면 오늘의 컨디션, TMI, 또 업무와 관련된 질문이나 페어 요청 등을 담아서 댓글을 남기게 됩니다. 기존에도 데일리 스레드를 도입하기 전에 파트 내 밍글링 목적의 데일리 커뮤니케이션이 존재했었는데요. 이때는 업무 시작 시간 가까이에 음성으로 진행하다 보니 아직 잠이 덜 깨서 또 집중이 안 되고 멍 때리는 시간이 길어져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점을 데일리 스레드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였고, 텍스트로 소통하다 보니 기록과 정리가 자연스럽게 된다는 장점이 있었고, 또 시간 제약이 따로 없이 원할 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데일리 스레드를 운영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TMI나 컨디션들을 공유하다 보니 저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근무지 자율 선택 제도로 한 공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팀원들과 함께 가벼운 커피챗을 하면서 업무를 시작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다른 팀원들의 업무에 대한 페어 요청이나 질문 등을 확인하면서 다른 팀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때그때 캐치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위클리 고도화와 먼슬리 회고입니다. 기존에 저희 파트 내에는 데일리와 위클리 이렇게 두 가지 단위의 커뮤니케이션이 존재했었는데요. 저희는 위클리 시간을 조금 더 알차게 사용하고 싶고 파트 내에 회고하는 시간은 갖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이런 니즈를 통해 저희는 위클리를 고도화하고 먼슬리 회고를 추가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의 위클리에 몇 가지 룰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에 대한 시간을 정하고 미리 논의할 수 있는 안건들을 쌓아두었습니다. 또 함께 작성하고 함께 이야기하며 파트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위클리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했고, 마무리는 KPT라는 Keep, Problem, Try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분류하는 회고 방법을 통해서 일주일 단위의 저희 피드백 루프를 만들었습니다. 먼슬리 회고는 구글의 젠보드를 이용해서 포스트잇을 붙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냈고요. KPT 기반 회고를 통해서 다음 달에 저희의 액션 아이템을 도출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네, 조금 좀 복잡해 보이죠? 저희가 처음으로 먼슬리 회고를 진행했던 3월, 4월의 먼슬리 회고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졌으면 좋겠는, 유지했으면 좋겠는 이 킵 부분에 생산성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데일리 스레드와 위클리가 생산적이고 아주 효율적으로 일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이것은 7월의 먼슬리 회고입니다. 문제로 제기되는 프라블럼에서 코드 리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요. 코드 리뷰를 잘하고 싶은데도 코드 리뷰의 빈도수나 퀄리티가 마음 같지 않다, 이런 문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통해서 저희는 다음 달에 액션 아이템으로 코드 리뷰 문화를 어떻게 해서 개선해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요정 문화입니다. 요정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이 요정은 그라운드 룰을 잘 지켜서 일 문화를 단단하게 유지하고 싶다는 저희의 욕구가 투영된 역할입니다. 파트 내에서 먼슬리 회고를 진행하고 파트 내의 그라운드를 점검하며 잊고 있던 안건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약간 당번이 하는 것 같은 그런 귀찮은 작업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당번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하기 싫을 수도 있으니 저희는 요정이라고 예쁘게 포장해서 부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정 문화가 운영되고 나니 저희 파트 내 일 문화가 조금 더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기술 과제에도 적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지금 2가지 버전의 요정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파트 1문화 요정과는 다르게 기술과제 요정은 할 일을 리마인드 해주고 과제의 진척도를 트래킹하면서 과제 전반을 매니징하며 필요한 문서들을 문서화하는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의 기술과제 요정님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리액트 마이그레이션 작업 또는 큰 범위의 리팩터링과 같이 파트 전반이 하고 있는 기술과제에 대해서 요정님들이 일정을 조율하고 할 일들을 리스트업하는 등 이전보다 훨씬 더 기술과제가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테크스펙 도입인데요. 테크스펙에 대해서는 들어본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테크스펙이란 테크와 스펙이 합쳐진 합성어로 기술과제의 문서인데요. 문서화를 조금 더 잘하고 싶고 우리 파트의 영향력을 높일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저희는 테크스펙이라는 것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문서화의 여부가 과제 담당자에게 결정이 되고 문서의 작성자에 따라서 문서 스타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독성이 떨어진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들을 템플릿을 사용해서 가독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히스토리가 기록되도록 하였는데요. 누군가가 문서화를 조금 더 잘하고 싶다라고 말했을 뿐인데 테크스펙이라는 키워드가 던져지게 됐고 이를 통해 저희는 위클리 논의에서 문서화의 목적, 템플릿에 들어갈 요소에 대해 싱크를 맞추고 테크스펙에 대해 다른 팀과 다른 회사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검토한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만의 테크스펙 템플릿이 완성되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테크스펙 템플릿입니다. 검토 내용, 개발 내용, 결과 이렇게 크게 3꼭지가 되어 있고 기술과제 범위에 따라서 문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요약하는 부분도 상단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테크스펙을 운영한 다음부터 다른 직군분들에게 공유해주신 문서를 읽으니 이해가 쏙쏙 잘 돼요와 같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었고요. 문서를 직접 담당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도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문서를 업데이트하거나 문서를 새로 생성하는 것에서도 편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시니어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도출했는데 이때 저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통적인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 제가 연태까지 들으면서 이 조직, 그러니까 배민 선물하기 팀에 있는 프론트엔드 파트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여기 되게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죠?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그 밍글밍글이 아침에 말로 하기 좀 힘들었다 같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도 나왔고 코드 리뷰도 더 잘하고 싶었다. 하지만 주기도 잦아지지 않고 더 열심히 보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지? 같은 이야기들도 스스로 발제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테크스펙 같은 경우에도 문서화가 좀 더 체계적으로 남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발제에서부터 그것을 어떻게 다른 데서 하고 있는지 리서치하고 최종 우리가 어떤 식으로 도입할지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템플릿이 나오는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이것을 제가 되게 좋게 생각하는 거는 이 이면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든 할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거. 사실 이 조직에서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놓인 어떤 조직에서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이야기가 받아들여지고 혹은 내가 동의하지 않았지만 우리 팀이 그것을 하기로 했을 때 그것을 같이 팔로우십으로 발휘해서 같이 해줄 수 있는 거 같은 것들이 발휘되어야지만 이것들이 가능해져요.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모르는 것들을 어떻게든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얘기했던 것들을 지지받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밀어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건데 이 조직에는 사실 그게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제가 가장 만들고 싶었던 것도 사실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형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조직 내의 심리적인 안정감이 뛰어나면 그 다음에 있는 돌아오는 문제들은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결과처럼 증명되듯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 내가 이래서 이 팀을 믿고 내가 다른 팀으로 옮겨갈 수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사실 이 부분을 통해서 되게 많이 느끼게 돼서 굉장히 뿌듯했고 굉장히 마음이 놓였어요. 그리고 저도 오히려 지금 팀에서 테크스펙 같은 것들을 논의하고 도입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사실 제가 오히려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4가지 문제를 발견하고 해부하고 실천하고 피드백과 보완 단계를 거치는 것이었는데요. 첫 번째 문제 발견 단계에서는 언제든 누구든 자유롭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했습니다. 팀에 자리 잡은 페어 문화가 저에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트 내 기존에 존재하던 문화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서로 껄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호응해주고 또 같이 해결할 방법들을 고민해보는 등 문제를 제기했을 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제기된 문제들이 언제든지 논의될 수 있도록 토픽 보따리라는 것을 만들어서 쌓아두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논의거리들은 문제를 해부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원래의 목표를 돌아보고 목표 달성을 위한 액션 아이템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이전에 페어 프로그래밍 문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는 각자가 페어가 좋았던 경험과 안 좋았던 경험에 대해서 해부하고 각자의 목적에 대해서 싱크를 맞추었습니다. 이렇게 하니 저희 파트 내에서의 어느 정도의 그라운드 룰이 정립되게 되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라운드 룰이나 액션 아이템이 도출되게 되면 그 다음은 실천 단계입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자동화를 하고 언제든 누구든 리마인드 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실제로 저희 파트 내의 페어 프로그래밍 그라운드 룰로 페어가 필요한 사람이 먼저 페어를 요청한다라는 룰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은 피드백과 보완 단계입니다. 위클리와 회고를 통해서 피드백을 나누고 개선할 점을 찾아서 보완하는 단계인데요. 페어 프로그래밍 문화를 개선한 이후 5월의 먼슬리 회고에서 페어가 이전보다 훨씬 더 재밌는 느낌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만의 피드백 루프가 완성되었습니다. 데일리 스레드와 슬랙 메신저를 이용한 비동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짧게는 하루 단위의 피드백 루프, 또 위클리 논의를 통해 일주일 단위의 피드백 루프, 먼슬리 회고를 통한 한 달 단위의 피드백 루프를 통해서 저희는 한 달을 피드백으로 꽉꽉 채울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끊임없이 성장하는 저희만의 일문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이런 노력과 함께 예상하지 못했던 부수 효과에 대해서 저희 팀의 박지은님께서 발표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게 된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이전 장에서 그린님과 경민님께서 시니어가 사라진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로 인한 문제가 어떤 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긍정적인 부수 효과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수 효과는 크게 이렇게 3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문제 해결 방법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조직들도 되게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저희 파트에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파트 내 커뮤니케이션으로 해결을 시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저희끼리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던 문제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그 문제들은 가령 스프린트 진행 도중에 비즈니스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술 부채 청산을 위한 리소스를 얼마나 투여해야 하는지, 혹은 학교에서 저희가 이론적으로 배웠던 애자일의 방식과 실무는 다른 것 같은데 저희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저희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어드민 1.0 프로젝트를 뷰에서 리액트로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고민들을 파트 밖에 있는 시니어 분들을 찾아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요. 직접 나갔습니다. 하지만 직접 나가기 전에 저희는 프론트엔드 파트 1끼리 만남을 위한 준비를 어느 정도 했는데요. 저희가 시니어 분께 도움을 요청해야만 하는 이유,
저희끼리 해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저희가 이 도움 요청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지 또 그리고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형식적인 과정이 아닐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얻고자 하는 답변에 조금 더 근접하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갔는데요. 저희가 저희의 주니어로서의 커리어 고민이나 뭐 아키텍처, 인프라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선물하기 팀 내에 계신 테크 리더님께 고민을 여쭤보기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어드민 1.0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우한 형제들의 프론트엔드 개발 그룹 그룹장님께 직접 요청을 드리기도 하고 스프린트 관련 고민들에 대해서는 사내에 애자일 코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여쭤보면서 저의 고민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을 몰랐을 당시에는 다소 내향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파트 밖에 있는 시니어분들에게 도움을 요청드린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높은 분들한테 이런 거 여쭤봐도 되는 걸까요? 약간 무섭네요. 와 같은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여쭤보자 라는 분위기가 파트 내에 자리 잡게 되었고 저희는 이제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순서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나온 것 중에 물어보는 게 조금 무섭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모든 분들이 그래요. 어떤 분들이나 누구라도 질문을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주니어라면 마치 내가 그 사람에게 해결책을 맡겨놓은 사람인 것처럼 질문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회사는 여러분들을 일을 더 잘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고용하기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더 잘 적응하고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매니징 경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전에 경민님이 소개해드렸던 요정 문화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요정분들에게 할 일 리마인더, 과제 트래킹, 과제 매니징과 문서와 같은 역할을 요청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분의 부재를 저희가 메꾸기 위해 저희가 했던 노력들이 저절로 요정 문화를 업그레이드 시켰는데요. 이렇게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 요정분들이 저희 현재 기술 과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작업 상황을 팀 밖에 외부로 전파하는 일을 해주셨고 추가로 현재 저희 프론트 파트의 이 기술 프로젝트가 팀 내에서 왜 진행되어야 하는지 그런 프로젝트의 목표를 명확하게 해서 그 프로젝트에 대한 중요성을 증대시켰고 타 비즈니스 과제 대비 현재 기술 과제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일정을 유동적으로 조정하되 싱크업 미팅 등을 통해서 프로젝트가 너무 느슨해지지 않도록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정들은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다양한 직군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저절로 올라가게 되었고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시야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프로젝트의 각 단계별로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사실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데 자리를 얻기까지가 쉽지 않아요. 보통의 조직에서. 예를 들면 내가 조직장이 되어야 내가 팀장이 되어야만 내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을 부여받으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누구나 팀장이 되지 않잖아요. 누구나 TL이 되지 않고 그런 것처럼 그 자리에 가지 못하면 그 경험을 할 수 없는데 지금 선물하기 팀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 너무 좋아요. 요정이란 이름으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지만 매니징하는 어떤 경험을 자기가 함으로써 자기가 이것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내가 매니저가 되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전체적으로 작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갖지 않고도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게 자연스럽게 주니어이면서도 시니어처럼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이에요. 나는 의사결정을 된 것을 받아서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상하지 못했던 부수효과 중 마지막에 유대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대감을 회사에서 쌓아야 할까? 회사에서 왜 회사 사람들이랑 친해져야 할까와 같은 고민들도 했었는데요. 네, 저희 프론트 파트는 단기간에 아주 많이 친해진 것 같습니다. 데일리 스레드를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5만 가지의 TMI와 안부를 주고받으며 이렇게 친해졌는데요. 친해지면서 유대감이 쌓이다 보니까 저희끼리 뭐 워크숍을 가기도 하고 워케이션도 가고 그런 활동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향상된 유대감은 특히 코드 리뷰와 피드백 루프 방면에서 좋은 점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정말 당연한 얘기겠지만 서로의 활발한 코드 리뷰 방면에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다 보니 피드백이 이전보다 원활해지고 리뷰를 할 때 내가 이렇게 말해도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드백 루프 과정에서는 솔직하게 서로 불편한 점이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다 보니 더 많은 문제와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만큼 신뢰감이 바탕되어 있어서 가능했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유대감이 좋지 못했을 시절에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을 이해 못했는데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실래요? 와 같이 극도의 겸손 용어를 사용한다든지 뭔가 리뷰를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감정이 너무 우선순위가 되어 소극적으로 리뷰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눈치를 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저희는 내가 단 모든 리뷰를 당신이 반영해주지 않아도 되니 나는 일단 내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겠다와 같은 분위기가 파트 내에 자리 잡게 되었고, 저희는 이제 눈치 보는 것보다 소중하고 유익한 경험을 하나라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파트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니어 엔지니어로서의 한계점은 극명히 존재했는데요. 뭔가 경험적 인사이트가 요구되는 문제에 닥쳤을 때, 커리어 측면에서 조언이 필요할 때, 혹은 기술적 조언이 필요할 때 항상 시니어를 찾아서 파트 밖으로 나가야 하는 점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한계점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조금 더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밖에 나가서 도움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저희가 정말 많은 정보를 드린 것 같은데요. 이 장에서 한번 저희가 발표에서 나온 포인트들을 하나씩 짚으면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시니어가 사라진 후에 의견 정리 및 리드가 어려워졌고 팀 내에서 파트 영향력이 감소했고, 그러다 보니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라운드를 정립하고 테크 스펙을 적용하고 요정 문화를 도입하였으며, 데일리 스레드, 위클리 고도화, 먼슬리 회고를 도입해서 저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피드백 루프가 자연스럽게 생성이 되었고, 커뮤니케이션은 이전보다 더 활성화되었으며, 히스토리 관리가 용이해지고 영향력, 문제 해결 능력, 유대감 상승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니어와 주니어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발표를 준비하다가 이제 우한 기술 블로그에 등재된 글 중에 저희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와 일맥상통한 내용이 있어서 발췌하게 되었습니다. 시니어 개발자는 팀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룹에서 원하는 시니어의 조건을 정확하게 세우고 구성원들과 공감하며 그 기준점에 대해 지향한다면 시니어 개발자는 많아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팀의 일문화를 구축하고 성장하는 것은 시니어, 주니어, 엔지니어의 팀 구성보다는 얼마나 팀 내 유대감이 지속되고 원활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번 발표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의 발표가 저희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많은 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서그림, 김경민, 박지은이었습니다. 네, 너무 멋진 발표였습니다. 제가 우아콘에서 발표할 때 저랑 이 발표가 시간이 겹쳤어요. 그래서 제 발표를 들어오신 분도 있고 저 발표를 들어가신 분도 있는데, 그날 저랑 커피챗을 하면서 이야기하신 분 중에 이 발표를 궁금해요라고 하신 분들한테는 모두 제 발표가 아니라 저 발표를 들어가시라고 다 추천드렸어요. 혹은 제 발표를 오시겠다고 하는 분들도 저 발표를 들어가라고 얘기해 드렸을 만큼 추천을 많이 드렸어요. 왜냐면 저는 이전에 이 내용을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추천드렸는데, 추천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조직을 운영하는 노하우가 주니어이지만 너무 많이 녹아들어 있고, 그리고 시니어가 한 명 없어졌을 뿐인데 5명 모두가 시니어가 된 것 같은 정말 엄청난 효과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다시 봐도 정말 좋은 발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조직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있다면 베이스로 해야 될 거는 저런 어떤 방법론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을 높이기 위한 어떤 장치를 먼저 해보시는 거예요. 그게 매일매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것, 혹은 시시껄렁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여도 좋아요. 예를 들면 저는 오늘 키보드를 샀어요, 노트북을 새로 샀어요, 뭐 핸드크림을 바꿨어요 같이 별거 아닌 사소한 이야기라도 나누어가면서 유대감이 쌓여야 그 다음에 리뷰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내용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나는 네가 리뷰를 받아들이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일단 얘기할게 같은 것들을 하려면 서로가 서로의 캐릭터를 좀 알아야 되고 서로를 알아야 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네,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드리는 팁은 상대방은 진실로 팩트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가슴으로 설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뢰를 얻지 못하면 이런 조직 문화에 어떤 것들을 도입하는 건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행해야 될 건 조직 내에서 신뢰를 얻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가슴을 넣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도입하셔서 성공적으로 성장하는 팀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다거리는 여기까지였고요.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